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 사회학과에 있는 주윤정입니다. 저는 좀 제가 계속 질적 연구를 여러 가지 하면서 좌충우돌 하면서 그냥 좀 개인적으로 고민해왔던 거, 경험했었던 거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과 관련해서 정말 그 고민이 많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그러시겠지만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해 가고 인간의 모든 영역들을 대체해 나가는데 과연 나의 일자리는 남아날까? 우리 아이는 무엇을 해야지 오래오래 먹고 살 수 있을까? 학생들한테는 어떤 것이 핵심 역량이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 사회학자의 일자리는 괜찮을까? 없어지는 일자리 중에 사회학자는 있지 않을까? 특히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디지털 기술 뭐 혹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어떤 기회와 도전, 질문을 주고 그리고 내가 해왔던 거를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연구해왔던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현지조사를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다양한 종류의 이제 주로 보통 보면은 사회적인 약자, 소수자, 뭐 그다음에 요즘에는 재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피해자, 뭐 재난 지역 이런 현장 연구도 많이 하고 인터뷰 조사와 마찬가지로 현지 조사도 많이 하고 최근에는 이제 그동안 조금씩 개인적으로 해왔었던 것들을 국제 공동 연구로 인도네시아의 반다체라고 쓰나미로 인해서 굉장히 큰 극심한 피해를 겪었던 지역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인도네시아어로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어떤 번역기를 활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바하사 인도네시아라고 해서 통일된 언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음성 인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통역하고 번역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실은 상당히 질적 연구를 현지 조사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지에 가서도 이전에는 그냥 막 손짓 발짓 막 이렇게만 했었던 분들이 번역기 들고서는 현지의 로컬 주민들도 그걸 갖고 의사를 표현하시고 단어를 찾고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을 확실히 활발하게 해주는 지점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한테 어떤 질적 연구가 수행되거나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좀 인식론적인 차원이나 연구 방법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정말 잘 쓸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조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분석 과정에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에 대해서는 좀 두려움을 갖기보다 쓸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쓰자라는 주의이거든요. 근데 음성 인식 기술, 시각적 자료 인식 기술, 데이터를 그리고 수집하는 방식, 그리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오히려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고유한 역할에 인간이 조금 더 투여를 해야 되는 것들에 훨씬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마블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벤져스 요즘에는 좀 마블 시리즈가 좀 맛이 가긴 했지만,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 엄청난 디지털 기술을 쓰면서 사실은 최고의 배우들이 나와서 그런 연기력을 보여줘야지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이라는 것이 한편에서는 휴먼 터치가 더 중요해지는 지점과 한편에서는 사실 단역 배우나 조역 배우들은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 단역 배우나 조역 배우들은 AI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로 사라지는 것처럼 약간 이중적인 방식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는 훨씬 더 인간이 몸을 통해서 숙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서 테너 공연을 봤는데 테너는 안 없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표현할 수 있는 성량이나 리듬이나 그 현장에서 사람들과 호흡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아무리 음정이 정확하다고 해도 가능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적 연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어떤 지점 중에서 마블의 배우들이 갖는 정도의 숙련성과 혹은 테너와 음악가, 정말 숙련된 음악가들이 현장에서 사람들과 호흡하는 방식의 그런 식의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제가 여름에 베를린에 갔다가 봤던 그 게르하르 리히터라고 아우슈비츠에 대해서 연작을 해서 이제 비르케나우라고 해서 아우슈비츠 관련된 그림을
그린 독일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주의 화가인데 이런 사람의 어떤 그림을 딱 봤을 때 갖게 되는 그 시간의 깊이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를 대면하기 위해서 만들어냈었던 거는 사실 저 현장에 가서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이라는 것이 굉장히 도구이지만 아직은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챗 GPT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질적 연구자는 챗 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니 뭐 이러면서 이런 거 왜냐하면 저 요즘에 아까 뭐든지 뭐 기초 연구를 한다든지 뭐 이럴 때 보면은 챗 GPT나 빙은 또 이제 레퍼런스를 주니까요. 레퍼런스 주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기초적인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데이터 페어에 와서 그 텍스트 마이닝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때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도구가 어떻게 보면은 질적 연구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대화 상대인데 사실은 동료 연구자들과 내가 연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대화를 항상 할 수가 있지는 않잖아요. 이게 어떤 공동의 어떤 연구 그룹이 있을 때는 이거를 계속 얘기하면서 어떤 대화 공동체 속에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고 뭐 남편한테 얘기해도 남편은 자기 연구만 하니까 짜증을 내고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연구자가 자기 연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데 저는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연구자가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생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지점도 어떤 지점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계속해서 어떤 인터액션과 아이터레이티브 프로세스, 지속적인 어떤 반복 과정을 통해서 연구 질문을 훨씬 정교하게 만들어가고 탐색하면서 문제를 훨씬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들을 가능하게 해서 훨씬 자료를 모으는데 효율적인 상대가 될 수 있고 일종의 내가 하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을 묻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디지털 상황에서 질적 연구자들이 또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어포던스라고 해서 행동 유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디자인에서 많이 쓰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원래 동물행동학, 생태학 쪽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 물질 세계와 그러니까 현상학적인 기반에서도 나오는 것도 있긴 한데 그 J.J. 깁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물질적 공간 안에서 행동이 유도되는 물질적인 것과의 관계 맺는 방식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디지털 상황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그냥 의미와 텍스트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특정한 형태의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요즘에 뭐 이태원 참사에서의 혐오 연구를 하면서 현실에선 안 할 말들인데 이걸 왜 이렇게 쉽게 하지?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어포던스라든지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디지털이라는 거를 하나의 어떤 공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어떤 물질적인 공간으로 생각하면서 바라봐야지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왔었던 그냥 연구를 약간 29페이지의 리스트들을 나열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저희 선생님께서 사회학과에서 제가 공부할 때 정근식 선생님한테 공부를 같이 많이 했었어서 한센인 관련된 마을 조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제 박사학위 논문이 시각장애인에 관련된 것이었어. 뭐 시각장애인, 장애인 뭐 이런 어떤 소수자 약자 집단 그리고 뭐 해외에 대한 어떤 조사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에서 쓰나미 이후의 지역 조사 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계속 해왔었던 작업을 그냥 간단한 문제의식을 보면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과 그 이후의 회복의 서사와 그 변화는 어떻게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좀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뭐 사회적인 배제, 차별, 뭐 낙인, 어떤 억압, 폭력 여러 가지에 의해서 재난, 뭐 사고 등에 의해서 인간은 어쨌든 그러니까 질적 연구에서 행복을 다루는 질적 연구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근데 질적 연구에서 보면은 상당수가 사실은 어떤 고통이라는 사회적인 고통, 개인적인 고통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고통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이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회복이 되고 그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인가, 인식이라는 게 변화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보는 것에 저는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가 뭐 이렇게 맨 처음에 장애인이나 어떤 사회적인 소수자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연구 스케일이 재난까지 가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서사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아까 조용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고통의 서사를 이제 찾아내는 것인데 그 서사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받아낼 것인가,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그리고 어떨 경우에는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인가의 차원의 문제들이 있는데 32페이지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지만 사실은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잡음과 노이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뭐 챗 GPT한테 뭘 알려줘 뭐 이러면 되게 깨끗하게 데이터들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양적 연구할 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클리닝을 해가지고서는 깨끗하게 데이터들을 만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질적 연구가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특성 그리고 아무리 스트롱 AI가 나오더라도 내가 하는 거를 얘가 하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지점은 잡음과 노이즈와 마찰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반복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서사를 수집하면서 갖게 되는 그런 문제점, 뭐 어떤 고민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질적 연구가 갖고 있는 굉장히 특성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는 현장과의 대화라든지 현장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고 또 하나는 어떤 사회학적인 질문과의 상호작용, 사회학적인 질문과의 대화가 두 파트로서 제가 연구자로서 계속 해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떤 지점에서는 저는 vulnerability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루스베아라는 인류학자는 그런 개념을 vulnerable observer라고 해서 그것이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구윤리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는 보통 연구 참여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가 맺고 있는 상호적인 관계에 대한 인식은 사실 별로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뭐 대학원생부터 여러 가지 질적 연구를 하면서 저는 이런 연구를 해서 제가 좀 착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훨씬 더 뾰족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훨씬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믿지 않을 사람들이 있겠지만 뭔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다원적인 관점을 승인을 하게 되고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가치관을 고집하지 않고 뭔가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근데 그런 지점들, 그러니까 뭐냐면 연구자도 변화하고 연구 참여자도 변화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는 것. 근데 그 안에서 어떨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들을 각별히 보호해야지 되는 조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IRB나 연구윤리에 의해서 제도화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연구자 같은 경우도 연구를 통해서 트라우마를 다시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좋은 경우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연구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나 관심 같은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다 다산, 뭐 내지는 국가폭력 뭐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같이 동료 연구자들이 많다 보니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연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연구자들을 위한 어떤 세라피 세션 같은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연구자들이 겪게 되는 고통을 다루면서 겪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연구자들이 연구에 대해서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객관성이라는 것이 어떤 실증주의에서의 객관성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선을 강조하게 되는 그런 지점으로 되기 때문에 연구자들 스스로도 끊임없이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그런 그 고통과 버너러빌리티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연구 현장과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대화를 하면서 저도 변화하고 그쪽도 변화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무슨 실험 세팅처럼 절대 영향을 주지 않고 변수가 되지 않게 하는 외부적인 작용이 없게 하는 이런 거는 질적 연구에서 불가능한데 또 하나 제가 이제 사회적 약자 집단이나 이런 경우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게 권력의 위계와 비대칭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반다체라고 우리나라랑 인도네시아의 그 지역과는 경제력 차이가 한 3배에서 5배 정도 사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가 낮은 건 거죠. 그리고 이제 해외 원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다 보니까 잘 사는 나라인 한국에서 갔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인가라는 어떤 혹은 아니면은 뭐 법률적인 필요가 되게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연구자가 오면은 이것이 무슨 소송에 도움이 될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기대들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자 스스로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범위라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영역의 범위를 정말 정확하게 알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마을 조사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다녀보면은 현장 조사는 정치 현장입니다. 정치.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한센인 마을들을 갔을 때 이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치밀한 다른 차원의 정치적 역학관계들이 작동을 하면서 어떤 연구자는 받아들이고 어떤 연구자는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리고 요번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반다체 지역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무슬림 지역이고 연구 책임자가 여자인데 가가지고 여기서 뭘 하다가 여기는 샤리아 경찰도 있고 종교 경찰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한테만 잡혀가지 않는 게 제 목표다 뭐 이러고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다녔었는데 사실은 이게 가치관의 차이가 굉장히 다른 곳에서는 이게 자칫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연구자들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역학관계라는 것들을 세밀하게 읽어내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 같은 것들을 뭐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을 부정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으면서 연구를 하면서 판단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그런 훈련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안에서는 누군가의 그 연구를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생 때 조사를 다닐 때는 저는 그냥 한낱 대학원생에 불과해요. 뭐 이러면서 이제 다니면서 연구를 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근데 이분들한테 왜 누군가가 와서 연구를 하고 그 사람한테 말을 한다는 게 이 지역 안에서는 그것이 권력 다툼에 기반이 되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누군가 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마을의 차원이나 굉장히 어떤 사회적으로 자원이 빈약한 곳에서는 하다못해 지식인, 뭐 대학원생이라도 누군가와 얘기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말하는 권력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 지역 안에서의 어떤 권력 장치에 작동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세밀하게 감정의 영역, 이해관계의 영역들, 명분의 영역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게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연구자가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 아주 예민한 감수성을 갖고 보지 않으면 사실은 이 부분을 읽어내지 못하는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연구를 못하게 되는 차원의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의 어떤 정치나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 조사 연구를 계속하면서 논문을 못 쓴 것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자료는 계속 쌓아놓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아직은 쓸 정도로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이걸 쓰지 못하겠는 상황들이 생겨가지고 못 쓰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형제복지원 사례 같은 경우는 한 2012년부터 계속 만나고 인터뷰하고 제가 이제 최소한 다른 종류의 구술사 인터뷰 기록을 한 것을 3번 정도 3년 단위로 모아놓고 있고 계속 만나고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연구자가 오히려 더 많이 그 공동체에 대해서 알게 될수록 쉽게 얘기하기 어려워지는 지점도 있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분들을 저 사람은 뭐 우리 사람이니까 이러면서 이제 자기네들 속내를 굉장히 많이 알게 되는데 사실은 연구자들이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 쓰지 못하는 내용들이. 왜냐하면 이것을 그러니까 연구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재밌고 이게 이 내부 동학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써버리고 싶지만 사실은 질적 연구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것
알고 느낀 것, 발견한 것 중에서 쓸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일부이다라는 거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이걸 할 때는 그냥 모든 것을 레이더를 다 열어놓고 모든 것을 다 듣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쓸 수 있는 거는 진짜 한정된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 선배가 이제 그 대출이 그 옛날에 미군기지 반대운동 할 때 관련해서 박사 논문을 쓰신 저희 사회학과 선배가 있는데 고민이 이걸 쓰면 제일 좋아하기 경찰일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기지 반대운동에 대한 어떤 그 내부 조사를 하면 이걸 제일 열심히 읽어볼 게 경찰일 텐데 고민이야.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서 연구윤리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그 위험으로부터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라는 건데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 다음에 이것이 오히려 이렇게 썼을 때 이분들 공동체 안에서 다시 내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지만 사실 알지만 못 쓰는 부분들이 있다. 근데 너무 안타까워서 아까워서 10년쯤 지나면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묵히는 작업들 같은 경우도 자료 수집을 할 때 보면은 쓰지 못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그리고 사회학 연구에서의 상호작용과 반복 처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미시 경험과 거시구조의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그게 라이프 코스 연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주 대표적으로 개인적인 시간과 사회적인 시간과 그 어떤 구조적인 시간 같은 것들이 어떻게 중첩되는지를 보는 것들, 시간의 중첩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저는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사회학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미시적인 경험이라는 게 거시적인 역사적 변동과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그래서 정근식 선생님 같은 경우도 30년대 저기 전라도의 지역조사 학적부를 보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싹 사라졌대요. 애들이 없어져서 그게 일종의 대공황의 여파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적조사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개인의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 같은 건데 그것이 어떤 역사적인 시간과 구조의 변동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를 예기치 못한 곳에서 찾아낼 때 그것이 연구에서는 사실 가장 재미있고 흥미로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저는 방법론적 조합주의라고 할까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그래서 뭐 제가 양방을 하진 않지만 양방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복합방법론으로 코어를 하거나 뭐 논문을 쓰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연구하면서도 요즘에 좀 제일 관심 있는 게 고통을 어떻게 측정하지? 고통의 측정의 스케일은 어떤 게 있고 그 고통의 측정의 스케일이 기존에는 심리학에서 주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사회학적인 스케일로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잴 수 있는 건 다 재보자라는 입장인데 그래서 뭐 트라우마 같은 경우도 PTSD 같은 걸 측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아직 못 해봤는데 해보고 싶은 게 나중에는 뭐 뇌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호르몬 스트레스를 보여주는 호르몬을 찍는다든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사실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증하는 법적 사법적인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그냥 학문적인 패러다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과 방법의 빈 부분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좀 정말 많이 하게 된 게 제가 가축살처분에 들어갔던 종사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연구를 국가인권위원회 그 실태조사를 해서 질적 연구랑 이제 같이 설문지를 짜서 뭐 수의학자 그다음에 이제 트라우마 연구하시는 사회심리학자랑 양방 연구를 같이 했는데요. 저희가 그걸 했을 때 질적 연구를 할 때 저희는 트라우마 없어요. 트라우마 없어요. 괜찮아요. 저희 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일로 하는 거니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일을 계속 못하는 거거든요.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저희가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트라우마 있다고 해야지 우리가 인권위에 실태조사 낼 텐데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했는데 실제로 측정해 보니까 굉장히 높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분들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숨긴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어떤 방어 기제나 어떤 합리화 기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저는 좀 보면서 실증적인 자료와 질적인 자료가 충돌하는 지점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라는 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반다체라고 해서 이제 요즘에 이제 국제 공동 연구로 이제 이런 거 하다가 그 재난 연구를 해보자. 그러면은 재난 연구를 할 때 그러면 가장 그 재난에 대한 임팩트와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저랑 이제 같이 공동 연구하시는 평화학 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그 선생님이랑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가 여기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걸 모든 게 다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반다체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2004년 인도양 쓰나미의 가장 피해 지역이어서 도시의 75%가 날아갔고 아체주의 500만 인구 중에서 16만 7천 명? 그러니까 도시에서 하루아침에 딱 하루에 한 6만 명 이상이 30만 명 도시였는데 사라진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쓰나미 이후에 트라우마를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조사를 하고 있어서 파일럿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사라졌었거든요. 도시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었었고, 그다음에 써놓은 내용들은 보시면 알겠지만요. 저희 같이 공동 연구하시는 사이풀, 이분은 저 파퓰레이션 데모그래피 하시는 인구학 하시는 분이고, 리자 같은 경우는 인류학 해가지고 어떤 무슬림 사회에서의 회복에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게 흥미로운 게 지금의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요 인구대가 싹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료들을 보고 있으면 지금 20년이 지났으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때 인구가 줄어가지고서는 어떻게 됐을 것인가라는 걸 너무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자료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구는 보통 이렇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계속 성장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확 줄어들었던 것이 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적 연구할 때도 저는 여러 가지 양적 데이터와 숫자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조사할 때 그리고 여기는 가장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 문화가 가장 보수적인 곳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갈 때는 이분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히잡을 다 쓰고 그쪽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사진에 보면은 여기서 마을 촌장님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이제 여성 리더들이 나오고 딱 그 정치적인 역학관계와 서열이 그냥 쫙 보여지고, 그리고 저희들을 여기 앉혀놓고 저희를 활용을 하는 그런 방식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흥미롭게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을 그냥 내용을 써 있는 건 보시면 될 테니까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쓰나미 이후에 쓰나미 높이가 어떤 지역은 3m까지 들어왔고 어떤 지역은 7m, 10m까지 들어왔거든요. 물이 10m까지 들어왔는데 한 3m 정도 되면 2층이나 3층 정도에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살지 못했던 거는 이 정도 되는 높이 빌딩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도로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으로만 올라가서도 살 수가 있었는데, 도로가 좁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로에서 압사당해서, 이태원 참사처럼 그렇게 도로에서 압사당해서 했는데,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을은 이런 식의 이베큐에이션 빌딩하고 이스케이프 로드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을은 가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없을까? 그러니까 현장에 가기 전에 이제 바이런 굿이라고 하버드 인류학에서 의료하고 트라우마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서양 사람들이 쓴 연구들, IOM에서 나온 연구들을 쫙 봤을 때는 뭔가 트라우마가 되게 심한가 보다, 멘탈 헬스가 되게 중요한가 보다 하고 가서 봤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이렇게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인프라스트럭처의 차원의 문제, 어떤 공동체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생기는데 어떤 데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사진 보여드린 여기는 사진도 보면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만들고 있는 곳이고, 여기는 굉장히 전통적인 지배 질서인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도로도 없고 이베큐에이션 빌딩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어떤 그런 이곳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 질문 자체가 저희가 어떤 기존 연구라든지 자료를 봤을 때랑은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2020년부터 지금 올해가 이제 2023년이고 내년이 24년이면 20주년인데 그 사이에 시드니 대학, 그다음에 난양공대, 싱가포르 대학, 그다음에 하버드 대학의 바이런 굿이라고 의료인류학 하시는 선생님들 IOM에서도 여기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주 인터널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문제이기도 하고 마이그레이션의 문제이기도 해가지고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에 기반해서 맨 처음에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의 임팩트와
그리고 지금 임팩트와 그리고 제가 지금 SSK 연구를 운이 좋으면 한 10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연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일종의 요즘에 퀄리터티브 연구에서도 질적 종단 연구라고 해서 퀄리터티브 롱지튜더널이라고 해서 질적 자료라는 것을 시간의 변화를 놔두고 계속 추적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이 공동체와 사람들이 트라우마와 회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보는 것을 연구를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제가 해왔었던 이전의 형제복지원 연구나 한센인 연구나 그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4.3 연구와 관련해서 기존 연구들을 보다 보니까 4.3에 대해서 처음에 90년대에 밝혀졌을 때 그리고 지금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걸 비교하는 연구를 제주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질적 연구에서도 시간이라는 것, 궤적이라는 것, 과정이라는 것을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 변화의 흐름을 다면적으로 포착하면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 잘 못하지 않을까 아직은 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요 그림만 하나 설명드리면요. 아직 시간 조금 있으니까요. 이 그림은요. 쓰나미로 돌아가신 분들의 묘지거든요. 묘지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셨을 때 개별적으로 묘지를 만들 수가 없어서 플라스틱 백에 넣어서 층층으로 해서 여기면 몇만 명이 묻혀 계세요. 근데 저는 좀 굉장히 놀라웠었고 이데올로기라든지 종교 신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게 이분들은 제가 글에도 써놨는데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바로 천당으로 간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풀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게 하나하나가 다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서양의 학자들이 이곳이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하다, 귀신 나온다 막 이러고 썼던 것과 달리 현지에 가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이 정말 다른 이데올로기와 해석 체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서 저희가 질적 연구를 할 때는 그런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신념이라는 것들을 중시해서 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